더마도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지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시장 어제 많이 오른 탓인지 오늘은 상승세가 제한된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부품 관세 면제 시사에도 온기가 지수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58% 추가 상승하며 2,470선 가리키고 있지만 코스닥은 0.47% 약세입니다. 705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메이저 수급 주체의 양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 현물 시장에서는 300억 원 가까운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선물 시장에서는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371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만 홀로 400억 원 가까운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흐름은 대동소이합니다. 여기서도 외국인은 905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이 268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1,222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거래가 확인하시죠. 우선 삼성전자입니다. 1.25%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과 관련해서 정부가 좀 추가적인 예산을 지원한다는 소식에 삼성전자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1.1% 오름세로 거래가는 56,850원이고요. SK하이닉스는 보합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0.29% 상승하며 34만 4천 원.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대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대표주 흐름이 좋습니다. 현대차가 3.29% 오름세로 현재 거래가 18만 5,200원으로 집계됩니다. 6위부터 10위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대 내림세로 거래가 77만 6천 원이고요. 셀트리온도 1.7%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6만 600원에 거래됩니다. 기아가 3.49%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8만 5,900원. HD현대중공업은 보합권에서 움직임 나타냅니다. 코스닥 시장 시총 상위 종목 거래가도 확인하시죠. 오늘 알테오젠 좀 반락합니다. 1.1% 내림세로 38만 2,500원. 에코프로비엠도 1.87% 약세로 10만 원대 이탈하고 있습니다. 9만 9,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LB 상승합니다. 0.38% 오름세로 5만 3천 원. 에코프로는 2.4% 하락하고 있습니다. 4만 9,950원, 5만 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0.8% 오름세로 거래가 28만 6천 원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휴젤이 4.62%, 좀 하락폭이 큽니다. 거래가 33만 500원이고요. 클래시스도 0.65%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6만 1,300원. 리가켄바이오가 3.25% 하락하며 10만 7,400원. 파마리서치도 1.09% 내리면서 36만 2천 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펩트론까지도 6%대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5만 7,700원으로 지금 제약바이오 대표주들 흐름이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럼 시장 특징적인 부분 확인하시죠. 오늘은 재료가 있는 쪽만 뚜렷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즘 강관 업체 쪽은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국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와 관련해서 한미 간의 화상회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하이스틸이 상한가에 근접할 정도로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27% 가까이 급등하며 5,010원, 넥스틸이 14.18% 상승하며 거래가는 17,470원입니다. 더불어서 휴스틸까지도 6.4%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5,650원으로 집계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대표주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 영향인데요. 자동차 대표주뿐만 아니라 부품주 내에서도 현대위아가 3.9% 오름세로 42,600원, 현대모비스가 3.6% 강세로 거래가 24만 3,500원이고요. HL만도까지 4.25%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36,850원으로 집계됩니다. 외환시장 상황 살펴보시죠. 오늘 외환시장 달러화 약세에 1,422원대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9시 30분 기준으로는 1,425원 30전으로 소폭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고요. 현재도 1,425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다시 보시죠.
코스피가 0.56% 상승하며 2,469포인트, 코스닥은 여전히 내림세입니다. 0.5% 가까이 하락하며 705포인트. 시장 상방이 좀 제한된 분위기입니다. 아직 완전한 반등 추세가 나올 만한 재료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종목 장세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죠.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인백스 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염정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환율 이야기부터 해보죠. 네. 달러원 환율이 지난 주 초만 해도 1,480원 네. 넘어섰다가 혼란스러운 일주일 사이에 어느덧 1,420원대로 떨어졌어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네. 변동하는 최근 환율의 추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이번 주 들어서 큰 폭의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 90일 이후에 따라서 그와 관련돼서 많은 글로벌 자산들이 변동을 나타났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원달러 같은 경우 달러 가치는 지금 10% 정도 절하된 상태입니다. 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하락을 했고요. 원화는 일단은 절상한 개념으로 보셔야겠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달러 인덱스가 99 이하로 99까지 빠진 상황에서 다른 유로 통화라든지 엔화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10% 정도 절하될 때 그 외의 통화들은 10% 정도 절상이 됐습니다. 상대적으로는 우리 국내 원화 같은 경우에는 그 절상의 규모, 그 크기가 다소 조금이 좀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400원대, 1,420원대 초반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에 있는 거는 네. 그러니까 워낙 가치가 좀 올라간 것일까 아니면 달러 가치가 떨어진 것일까 이걸 이제 네. 경중을 따져봐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지금 뭐 어쨌든 미중 관세 이슈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만약에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미중 관세 이슈는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 아닌가요? 수출이 타격이 있잖아요. 네, 말씀을 하신 대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통화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원화는 달러가 떨어지는 만큼에서 절상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비중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네. 미국의 미국의 그 환율에 대한 부분에도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경기 침체, 특히나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러의 절하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반사 수혜는 좀 덜 받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원화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상승폭을 조금 제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또 소폭 지금 정규장 거래에서는 네.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는데 방향성을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 짚어보죠. 어제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다 상승세로 마감을 했단 말이죠. 오늘 장 초반 분위기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세 이슈에 따라서 이제 해당 섹터별로 좀 상이하게 흐름 나타나죠. 아무래도 오늘의 가장 키포인트는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밤사이에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에 대한 관세 면제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은 자동차 관련주들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부품주들이 일제히 상승 출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소폭 상승에 힘입어서 코스피는 플러스 0.6%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코스닥은 그간 코스피 대비해서 좀 빠르게 상승했었던 부분에서 지금 숨고르게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 섹터들이 오늘 하락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부분으로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해서 오늘은 조금 좀 저조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세 이슈가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 이 증시 전망을 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네. 지난주에 워낙 혼란스러웠고 급락, 급등이 다 보였지 않습니까? 네. 지금 추세를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2,300대까지 내려앉으면서 사실 시장에서의 불안감은 공포감은 극에 달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일단 1차적으로 이제 전기전자라든지 스마트폰 쪽에서의 품목별 관세 유예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지금 다소 유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부품에 대한 관세에 대한 유예, 면제에 대한 부분이 거론이 되면서 점차 트럼프발 관세에 대한 리스크는 정점에 지금 달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글로벌 증시라든지 우리나라 증시가 빠르게 반등한다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지난주에 일단 저점을 좀 통과했다라고 다소 안정을 찾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곳곳에 지뢰밭이 아직 남아 있다는 걸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 관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조금 혼선이 있었어요. 예. 스마트폰 반도체와 관련된 전자 제품과 전자 부품에 관한 반도체. 일단은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일단 부과하는 수순을 밟고 있기는 한데 이게 지금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디램 고정 가격 같은 경우는 올랐어요. 그러면서 업황 자체는 괜찮아지고 있기는 한데 관세 이슈가 툭 하고 튀어나와 버리니까 이걸 지금 비중을 늘려야 되나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되나 네. 지금 좀 말씀하신 대로 헷갈리는데. 네. 오늘도 이제 반도체 섹터는 좀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지난주에 저점을 좀 통과한 모습인데요. 이제 이번에 이제 관세 품목에서 품목별 관세에 대한 부분이 지금 다소 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단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전자제품 쪽에서는 관세에 대한 면제 이야기가 되고 있고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부품 그리고 장비 쪽에 대한 부분은 이에 대한 부분 조사 후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방향성을 좀 다소 찾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지금 돌아가는 흐름상으로 봤을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가별로 협상을 빠르게 진행시키려고 하고 품목별로 관세에 대한 조치를 조금은 유예 또는 유연하게 가져가려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방을 좀 지지하면서 가져간다. 여기서는 일단은 좀 분위기는 봐야겠지만 그래도 크게 빠지지는 않고 있는 국면. 한마디로 지금 크게 뭐 대규모 매수가 들어오진 못하고 있지만 대기 중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전반적인 분위기는 예전에 그 관세 강경 기조에서 네. 누그러진 모습은 여러 측면에서 포착이 되고 나타나고 있죠. 분명히 조사가 진행 중이고 관세 부과 수순을 밟고 있기는 하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그 밑에 뭐 베센트 장관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예외가 허용될 수 있다. 네. 조금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이것도 시장에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말을 여러 차례 바꾸긴 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아마 우리나라 조선업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한덕수 대행과의 통화에서 조선업에 대한 투자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조선업의 미국과의 협력 이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돼서 요즘에 또 조선주 상세가 눈에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조정기를 겪고 나서 다시 재차 상승기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관세에 대한 무풍지대로 보여지고 있죠. 조선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업 재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는 최첨단 선박에 대한 부분은 주요 국가의 선박을 구매할 수 있다라는 언급이 있었고요. 우리나라 조선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에 빠르게 지금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뭐 자동차 이슈라든지 시장의 전반적인 움직임이 조선주들에는 조금은 좀 유리한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다소 오늘은 좀 쉬어가기 국면이긴 합니다만 네. 여전히 조선주들에 대한 강세는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이제 해운 탄소세에 대한 부과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5,000톤 이상의 국제 선박에 대해서 2027년부터 탄소세를 부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또는 선박 개조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급격하게 시장의 변화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사실은 지금 조선 업종에는 여전히 지금 흥품은 불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관세 때문에 많은 섹터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보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요즘에 얘기되는 게 이제 관세 피해가 없는 예외 업종, 피난 업종 이런 게 뭐가 있냐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목받고 있는 게 전력주, 통신주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인프라와 관련된 섹터이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로도 좀 분류가 되기도 하고
요즘에 이런 실제로 많이 관심들을 갖고 계세요? 네, 뭐 전력주라든지 통신주 말씀하신 대로 내수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마디로 수출 비중이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제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다소 좀 적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통신주라든지 전력주회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만 체크를 한다라고 하면은 좀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좀 순차적인 좀 매수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좀 안정성 있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 주식 이야기를 해보죠. 미국 주식에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다는 거는 잘 알고 계실 텐데 예. 지난주에 워낙 컸던 그 변동성 장세에서 눈에 띄는 흐름은 미국 주식을 다시 담기 시작했다라는 네. 거죠.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레버리지, 네. 투자도 맞습니다. 꽤 많이 늘었다. 되게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괜찮겠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특히나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죠. 네. 최근 2년 동안 미국 주식에 대한 수익률이 참 워낙에 좀 컸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일정권의 기대감, 이에 따른 또 자신감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미국 투자에 대한 환전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원달러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지금 달러 값이 좀 싸니까. 예, 뭐 그 정도로도 지금 규모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지금 워낙에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테슬라라든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좋아하시는 투자자들이 좋아하시는 종목들이 지금 과대 낙폭 구간,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낙폭 구간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관세 정책이 정말 유연하게 좀 풀린다라고 한다면 일부 종목들은 빠르게 반등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미국 주식에서 큰 변동성을 보여줬죠. 테슬라가 하루 만에 22%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이에 따른 어찌 보면 변동성을 활용한 지금 매매가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주식에 뭐 물론 투자를 많이 하지만 또 미국 주식 투자하는 포트들 보면 또 너무 편중됐다. 맞습니다. 빅테크 위주로 너무 편중됐다라는 지적도 있잖아요. 네. 빅테크 말고 좀 눈을 돌릴 만한 미국 주식 상장된 건 너무 많잖아요. 네. 너무 많은데 우린 유독 좀 빅테크에만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아서 균형, 밸런스를 잡는 차원에서 네. 다른 섹터를 만약에 추천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사실은 뭐 미국 쪽을 추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불확실성이라든지 경기 침체에 대한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도 만약에 미국 주식을 좀 보게 된다라고 하면 빅테크들 중심으로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빅테크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반도체 쪽 시장보다는 오히려 그간 좀 많이 빠졌던 자동차 섹터를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을 선호하시는 분들 중에는 미국의 고배당주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은 좀 빅테크 중심의 시장에선 좀 우회해서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도 지금은 좀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배당주, 배당을 많이 해주는 네. 그런 주식. 네, 미국은 배당도 되게 공격적으로 하는 것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공격적으로 하더라고요. 네. 자, 금값을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예. 드리고 싶어요. 금값이 지난주 혼동 시기에 또 조정받다가 또 많이 좀 올라서 전고점 경신을 또 했더라고요. 네. 금값에 대한 피크아웃 논란도 계속해서 되고 있어요. 네. 근데도 어떻게 보면 꾸역꾸역 고점을 높여가고 있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망도 쉽사리 믿지는 못하겠지만 네. 정말로 많이 올랐다는 거는 맞는 것 같고 이제 관세 이슈가 어떻게 보면 아주 시끄러웠던 구간은 조금 지나가고 있는 국면인데 금값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금값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글로벌 증시 그리고 이에 따른 글로벌 채권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는 안전자산으로 여겼던 달러 그리고 미국 국채에 대한 부분에서 급락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오히려 지금은 또 비트코인까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금이라든지 가상화폐 쪽이 오히려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금에 대한 선호 현상은 여전히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금값의 상승률은 지난 2, 3년간의 상승률을 지금은 따라가지 못하고요. 상승폭은 한마디로 상승률 자체는 다소 완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의 가격대는 유지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여기서 금값이 빠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시장의 안정성이겠죠. 시장이 다소 안정감을 찾는다라고 하면 다시금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순간 그때가 일정 부분 금에 대한 고점을 찍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달러 값도 떨어지고 예. 만약에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 횟수를 뭐 4번 지금 얘기 5번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꽤 많이 금리를 낮추면 실질 금리가 떨어지면 금에 대한 선호도도 또 올라가긴 하잖아요. 지금 뭐 그러니까 논쟁이 지금 붙고 있죠. 맞습니다. 예, 변곡점이어서. 지금 저도 좀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좀 전망을 하기 상당히 어려운 구간인데요. 지금 뭐 채권의 금리가 사실 폭등을 하고 있었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사실은 꽤 큰 폭으로 지금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질 금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질 금리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이어지기 때문에 연준도 지금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빠르게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그 선행 과제는 관세겠죠. 관세가 잡혀야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도 안정화되겠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채권에 대한 안정세가 돌아서면은 금에 대한 선호도가 다소 조금은 좀 지금 같은 양상에선 조금 낮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에 대한 부분 섣불리 제가 예상을 할 수는 없는 게 지금 금값을 고공행진을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정말 쉽사리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올해에 대한 분위기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은 조금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인맥스 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염정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변심에 전 세계가 멀미가 날 지경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관세 정책, 이 탓에 금융시장도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각국에서도 대응 전략 짜기에 상당히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자제품 상호 관세를 일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무차별적인 관세 정책에서 다소 한 발 물러선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또 어떻게 입장이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래도 차분하게 상황이 바뀌는 걸 지켜보면서 대책 마련에 나서야겠죠. 자 관세 전쟁 상황 지금 현황 어떤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이혜민 전 FTA 교섭 대표 나오셨고요. 또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 가톨릭대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 유연한 사람이라고 칭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I'm a very flexible person. I don't change my mind, but I'm flexible. There'll be maybe things coming up. Looking at something to help some of the car companies where they're switching to parts that were made in Canada, Mexico, and other places, and they need a little bit of time.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안에서도 보면 마음을 바꾸지 않지만 유연한 사람이다. 그 자체가 약간 모순인데 유연하지 않으면 마음을 바꾸지 말아야죠. 어쨌든 여담이었고요. 지금 이런 이야기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 입을 통해서 유연하게 적용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이게 요즘의 변화거든요. 이게 이제 논란이 됐던 부분이 아이폰이었어요, 교수님. 아이폰이 관세를 얻어맞게 되면 500만 원을 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강경 기조에서 한 발 물러섰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긴 한데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좀 양쪽의 발을 좀 두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 신문 오늘 아침에 보도에 의하면은 네. 323조 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게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뭐 스마트폰이나 뭐 그 가전 제품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관세가 다시 부과될 가능성은 충분히 지금 살려놓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일단은 너무나 지금 국내 소비자들한테 좀 비난을 받기 시작했고 인플레이션 예측 기대 인플레이션도 올라가기 시작했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속 그냥 뭐 지적이 나온 게 만약 아이폰뿐만이 아니라 지금 트럼프가 지난주 말에 얘기했던 그 관세 유예를 그대로 진행한다면은 중국산 제품이 미국산 제품보다 더 싸게 됩니다. 미국산 제품들은 중간재에 계속 관세를 맞게 되는데 그런데 수입품은 관세를 맞지 않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선 지금 양발을 두려고 좀 온갖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최근의 흐름은 강경 일변도에서 조금 누그러졌다? 완화됐다?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뭔가 정책 기조의 변화가 생겼나? 이제 이런 해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상황. 기본적으로 이 상호관세 부과가 예상보다 높았거든요. 네. 그렇게 됨에 따라서 시장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단 놀란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즉시 이민이나 기후변화, 그다음에 소수대 정책 철폐 등은 아주 첫날부터 밀고 나갔는데 네. 관세 정책은 못 그랬거든요. 그거는 내부에서 이견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견이 있었냐면 이 관세 인상이 미칠 물가에 대한 영향, 그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머뭇거리다가 한 달 후에 지금 정책을 했는데 지금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 트럼프는 지금 애플 아이폰은 1기 때도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관세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팀 쿡 같은 애플 CEO가 직접 이야기를 해서 입장을 바꾼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 의회에서 아주 민감한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도 의식을 해서 입장을 지금 바꾸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군으로 분류가 되는 공화당 내에서도 의원들의 반발 기류. 이거는 이제 내년에 중간 선거. 그것보다도 우선 감세안 때문이죠. 감세안이 트럼프 경제정책의 핵심 정책인데 네. 지금 하원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감세와 관련 첫 단계인 예산 결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때 공화당 하원의원 중에서 2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네. 지금 7석이 우위이기 때문에 4명만 반대하면 통과가 안 되거든요. 근데 2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에도 불구하고 반대 투표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인 1차 단계고 구체적으로 감세안이 포함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공화당에서도 일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공화당 상원에서도요. 상원에서 캐나다에 대해서 그 마약을 근거로 해서 25% 관세를 헤쳐놨어요. 네. 그때 그 결의안을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을 했는데
상원의원들이 아니 무슨 마약이 카나다에서 들어오냐, 중국하고 멕시코지. 그래서 해제 결의안을 냈는데 상원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네. 처음으로. 4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찬성을 했어요. 근데 이건 하원에서는 통과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지만 이 두 가지 미묘한 변화가 트럼프의 정책, 특히 관세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진영 내에서도 뭔가 균열이 생기고 있다라는 분석이시고 결국에는 지난주 혼란스러웠던 시기를 거쳐서 모아진 거는 미국과 중국의 결국 또 관세 대결로 모아졌습니다. 주고받기식 보복 관세 다양한 조치들이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중국이 어쨌든 안 물러난다라는 인식을 굉장히 주고 또 그런 준비를 사전부터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중국 측에서 늘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트럼프 1기 4년도 버텼고 바이든도 4년도 버텼는데 이게 트럼프의 강공이 오더라도 안 물러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두 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트럼프의 이 정책 조정 사실 본인은 뭐 그 방향은 확실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관세 정책이나 이런 걸 얘기할 때마다 주식 시장이 폭락을 하고 이런 현상들 그다음에 관세가 실질적으로 부과가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중국산 제품을 사서 쓰면 145%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무역을 안 하자고 그러는 거니까. 네. 그래서 중국도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은 뭐 50%나 60%나 되면 어떻게 서로 뭐 교섭을 해서 좀 낮춰서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위안화 절하 카드까지 그 정도 되면 일정 부분은 커버가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1기 때도 45% 관세 부과를 실제로 얘기했다가 실제로는 25% 정도 부과하고 나머지는 뭐 미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뭐 2,500달러치의 물품을 수입하겠다 이렇게 이제 협상을 했던 거예요. 그때가 1차 무역 협상. 네, 1차. 근데 60%를 한다고 얘기를 해서 본인들은 그러면 교섭을 통해서 한 40%대로 간 다음에 인민폐 환율을 조금 절하를 하면 그 정도는 커버가 되겠다라고 이제 트럼프 당선 이전부터 준비는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트럼프의 대중 강공은 그거보다 훨씬 셌던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예를 들어서 80%나 100%나 무역이 안 되는 건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사실 강경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많은 이런 얘기하죠. 중국이 느긋하고 뭐 미국이 더 조급한 것 같고 중국의 몸집만 키워준 것 같고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실제로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애국주의를 지금 부추기고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협력하고 하려고 하는데 봐라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만 몰아놓고 때리기를 하지 않냐. 그럼 우리는 이 다자무역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하고 싶은데 미국 때문에 못하니 이걸 나한테 힘을 실어달라. 이런 식으로 약간 변질이 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동남아 3국을 순방을 하고 있고 네. 특히 베트남, 캄보디아는 우회 수출 기지로서 많이 또 이용을 하는 데고 말레이시아는 이 아세안 의장국입니다. 올해. 그러니까 이런 데를 가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 우군 넓히기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둘의 싸움은 철저하게 버티기다. 특히 중국은 지구전. 중국이 잘하는 지구전을 통해서 미국한테 오는 모든 압박을 일단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를 1번으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무역이라는 거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거를 일단 넘어가면서 특히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 지금 그 이혜민 대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부에도 뭔가 좀 강경파와 온건파와 뭐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거를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려는. 그러나 일단은 강경하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국이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이 현상 유지 수호자로서의 위상 이런 거를
세계에 각인하는 네. 그런 쪽으로 지금 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 여기서 제가 좀 한두 마디 좀 더 하고 싶은데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일주일 동안에 프레임이 바뀌었는지가 놀랍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미중 무역 전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전 세계에 10% 관세를 때렸거든요. 여기에 예외되는 국가는 뭐 러시아, 북한, 베라루스 뭐 그 정도밖에 더 없고 네. 그 다음에 자동차에 대해서도 또 역시 전 세계에 25% 관세 때렸고 또 철강에 대해서도 전 세계에 25% 관세 때렸고 그 다음에 그 미국이 소위 무역 흑자를 유지하는 국가마저도 10% 관세를 때렸고 그 다음에 또 그 캐나다나 뭐 그 유럽 같은 데는 하도나 많이 그냥 또 욕을 했기 때문에 아까 애국주의를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캐나다나 유럽에서는 완전히 그냥 뭐 반미 그 생각들이 다 지금 네. 그 확산되고 있죠. 그래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중국이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다자 무역을 지킨다, 우리는 안정을 추구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충분히 먹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트럼프 그 경제 외교가 만든 거죠. 네. 조금 한마디만 더 여쭐까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워낙 혼란스러운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관세 정책이 시행됐다가 조정됐다가 이렇게 번복되는 과정에서 트럼프 팀 내에서의 서로 다른 목소리. 뭐 예를 들면 무역대표부 대표가 의회 청문회 그 증언을 하는 도중에 이제 상호 유해가 된 걸 들어가지고 당황하는 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거나 각각의 설명이 조금씩 다르다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모습들이 비춰졌단 말이죠. 그래서 세계 최고 국가의 이 행정부 안에서의 관세 정책이라는 게 생각보다 좀 뭐라고 할까요? 허접하다고 할까요? 이런 허점들이 계속 보였다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심각하게 봐야 될까? 기본적으로 네. 이 관세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결정을 합니다. 즉흥적이라고 보세요? 즉흥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본인이 결정하는데 지금 일부에서 피터 나바로 보좌관이나 베센트 장관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사람들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향력은 의회, 그다음에 팀쿡과 같은, 그다음에 자동차 3사와 같은 CEO 이런 기업인들이 본인한테 직접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입장을 변경을 하는 거죠. 다른 보좌관들의 영향력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여기에 한 네. 가지 좀 더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이게 무역 무대에서 떠나가지고선 잘못하면 금융 무대에 지금 들어갈 수가 있고 잘못하면은 또 금융 전쟁이 잘못하면 시작될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미국 내 보도를 읽어보면은 왜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유예시켰느냐? 요거는 그 상호 관세를 부과한 다음에 한 2-3시간 지나서 그 미국 10년 국채 그 금리가 급등했죠. 예, 2시간 동안에 뭐 0.5% 포인트 증가했죠. 그거는 연준이 그 금리를 2번 바꾼 거하고 비슷한데 네. 오히려 한 3번 바꾼 거하고 좀 비슷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장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면 뭐 미국 모기지 같은 데는 이 10년 그 금리가 더 중요하니까요. 네. 그런데 그게 2시간 동안에 뭐 그 연준이 한 3번 때린 것처럼 변한다면은 요거는 그냥 엄청난 변화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그 국채 시장이 완전히 안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요게 그 베센트한테 상당히 힘을 좀 실어준 것 같은데 요게 얼마나 갈 거냐 그거는 미지수죠. 네. 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상호 관세는 90일간 유예가 됐습니다. 중국을 제외하고. 근데 이제 품목별 관세가 있습니다. 철강과 자동차에 부과된. 근데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핵심 부품들, 뭐 엔진이나 각종 프레임 이런 것들은 다음 달 관세 부과가 예고돼 있는데 이게 지금 유예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직접 언급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것도 지금 한 발 물러서는 이런 양상이네요. 그러니까 결국 자동차의 경우에, 그러니까 트럼프 관세 정책이 3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같은 핵심 제조업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 네. 두 번째는 협상력. 90일간 유예시킨 상호 관세가 대표적인 협상용 관세입니다. 세 번째가 세수를 증대시켜서 감세안 통과에 도움을 주겠다. 이 3가지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 과제인 자동차 같은 제조업을 가지고 들어오려면 부품에 대한 관세가 높아서는 자동차 3사가 어렵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자동차 3사에서 미국 자동차 3사에서 미국 내에 투자를 높이려면 부품 관세는 일부 조정이 돼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사항일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얼마나 어떻게 유예를 근데 기본적으로 이 감세안이 끝나고 나면요. 미국의 협상, 외국과의 협상, 또 국내 업계와의 협상을 통해서 네. 지금 현재 완전히 봉쇄시킨 면제와 예외를 허용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자동차 부품뿐만 아니라 상당한 품목에 대해서 예외와 면제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감세한 논의가 늦어도 9월 달에는 끝나거든요. 빠르면 6, 7월에 끝납니다. 네. 그러고 나면 미국이 이제 이걸 가지고 협상용으로 쓰고 또 기업들을 미국 내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쓸 거기 때문에 네. 거기 가면 조금 더 크게 나타날 겁니다. 지금 자동차 부품에 관한 관세 유예 시사가 됐지만 우리의 또 주력 수출 상품 중 하나인 이제 반도체도 관세를 일단 예고를 했는데 이것도 좀 해석하기가 분분한 게 유연성이 또 거론이 됐어요. 관세를 분명히 이제 부과하게 조사를 진행 중인데 유연성은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반도체도 온갖 곳에 다 들어갑니다.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뭐 자동차 말할 것도 없죠. 이거는 미국 빅테크들한테도 직접적인 타격이잖아요. 빅텍뿐만이 아니라 AI 연구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반도체에 관세를 매기면은 그러면 자기 자신 자해가 오히려 더 클 것 같은데 그래도 반도체에 계속 위협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다른 상품에 들어간 반도체도 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뭐 그 연구해 보겠다는 그런 언급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만큼 위험용이고 얼만큼 진리냐 그거는 좀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이렇게 그 미국 내에 그 반도체 그 생산 여력을 만들려고 한다고 해도 이게 아무리 빨라봤자 트럼프 후기고 아마 트럼프가 대통령 물러난 다음에 이 시설이 설립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네.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를 매겨도 그 자기 그 목표 중에 하나인 그 국내 반도체 생산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을 못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정권도 관세를 이렇게 유지할 거냐? 그것도 지금 미지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얼만큼 이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우리가 일어날 것처럼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요거는 좀 미지수긴 한데 다만 좀 제 생각으로는 일단은 매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 그랬으니까요. 네. 미국이 얼만큼 뭐 미국 업체든지 미국 소비자들이 얼만큼 피해를 봤던 아까 자동차 부품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자동차 관세하고 자동차 부품 관세 때문에 미국 자동차 가격이 뭐 평균 한 4천 내지 6천 달러 오른다고 하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그 코비드 때 보면은 이렇게 자동차 가격이 오르면은 중고차 가격이 더 오르고 그게 상당히 심각하게 미국 물가에 영향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동차 관세를 매겼던 것을 본다면은 반도체도 일단은 매길 것 같습니다. 매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국가별, 제품별 그렇게 해서 상황에 협상을 따라서 하려고 이제 하겠죠. 그때. 예,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렇게 탄력적으로 조절하고 여기 끝날 때까지는 미국 그 반도체 회사들이나 뭐 AI 연구원이나 그런 회사들이 전혀 뭐 투자 계획이나 연구 계획을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국가 연구도 지금 거의 멈춰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DOGE 효율화위원회. 효율화위원회가 미국의 그 R&D한 지출을 거의 다 끊어버렸거든요. 네. 그래가지고선 지금 뭐 나중에 그 협상을 통해서 뭐 반도체 다시 생산 여력을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최소한도 다음 한 1년 동안에는 미국 AI나 반도체 연구나 뭐 투자 같은 것은 뒤질 것 같습니다. 네. 그 중국이 반도체 원산지 규정을 바꿨어요? 네,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호 이제 맞불 대응 관세를
매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원산지께 들어와서 중국에 들어와서 가공이 돼서 뭐 미국으로도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다가 관세를 때리면 원산지가 다른 데서 온 거면 거기에서부터 관세가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든 완제품을 가지고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오는 부품에 일단은 그 웨이퍼 원산지에다가 부과를 해버리면 사실은 그런 제품들이 다른 데서 들어오는 거를 일단 관세가 거기에 부과가 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중국 밖에서 만들어진 웨이퍼가 그렇죠. 내 물건이 들어오면? 됐지만 내가 수출을 하면 이중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 기업이 뭐를 가면 반도체 소위 과세에 이제 여기에 부과가 되면은 우리는 예전에는 가서 중국에서 수출되는 거는 중국이 책임을 지면 됐는데 이제 이런 것까지 다 중국도 이렇게 해서 금액이 더 커진다. 미국에 수출할 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기네들도 1대1로 맞대응을 하겠다라는 거를 그대로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너무 정말 치킨 게임 양상으로 가 있는데 네. 아시다시피 지금 왜 트럼프가 이렇게 조정을 하느냐.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펼치면 지금 반도체 웨이퍼도 똑같습니다.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죠. 그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매기는 게 미국한테 90%가 유리하다. 미국을 번영하게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지만 그 나머지 10%의 부작용이 먼저 나타나 버리면 이 90%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상쇄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중국도 지금 미국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미국에 어떻게 타격을 줄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10% 보편 관세 그다음에 추가 10% 할 때도 대응 관세를 매기는 걸 보면 미국이 아픈 데를 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농산물, 네. 트럼프의 지지 기반 이런 쪽을 다 골라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반도체도 반도체 건드리려고 그래? 그러면 너희도 똑같이 당한다. 왜? 미국은 매뉴팩처링이 안 되잖아요. 사서 써야 된단 말이죠. 네. 설계는 잘하지만 그럼 다른 데서 오는 거 가지고 거기에 이미 관세가 그 만들어진 거에 니네가 거기에 관세를 부과를 하면 결국은 너희 손해 아니냐라는 이런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 아니냐. 다만 이제 트럼프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컴퓨터 사면 인텔 인사이드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네. 미국의 상징이란 말이죠. 네. 반도체, 그다음에 뭐 윈도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금 마이크론 이런 것들이 자기가 반도체를 제조업을 미국으로 가지고 오려고 다양한 정책을 펼쳤는데 자칫 잘못하면 자기네들 거부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중국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픈 부분을 또 지금 건드리는 이 웨이퍼 규정이 그런 식으로 이게 좀 맞물려 가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뭐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둘이서 숨 참기 하는 거다 물속에서. 그리고 누가 고개를 먼저 꼴칵 내밀지는 아직 모르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런 걸로 일단은 이 에스컬레이팅을 하는. 그러니까 자꾸 이 긴장도를 일단 오는 만큼 올리는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중국도 그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이제 품목별로도 좀 달라질 수 있는 게 대체 가능한 게 있고 대체 불가능한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메모리 그중에서도 요즘에 많이 뜨는 HBM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 기업들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 만약에 관세를 부과하면 이 HBM을 갖다 쓰는 미국 기업들이 오로지 다 그 비용을 감당하게 될 텐데 이거는 미국도 원하지 않는 그림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 양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품목별로 나라별로 조금씩 다 다르게 조정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거는 협상에 있어서 우리한테 하나의 카드가 될 수도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호 관세는 협상용입니다. 협상용인데 미국이 지금 협상하자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세 비관세 장벽 플러스 이 통상하고 관련 없는 정책, 네. 이민, 마약 이런 것들도 추가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그건 협상용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그 시장 점유율이 높다 이건 큰
별 영향은 아닐 효과가 겁니다. 없다고 근데 보세요? 이게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 대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중국이 이제 그 반도체 원산지 규정을 바꾼 거는요. 기본적으로 반도체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관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원산지가 어디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중국이 그렇게 바뀐 거는 미국에서 제조되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관세 121%를 매기겠다는 이야기예요. 네. 이게 다른 나라로 들어와서 대만이나 이런 팹리스에서 생산하는 거는 안 먹이고 미국 내에서 제조가 돼서 들어오면 그 웨이퍼가 중국으로 들어오면 일단 그거 125로 관세 때리겠다 물어가지고 이거거든요. 다시 가면 또 145%인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기 그 컴퓨터 어떤 전문지에서 나온 기사를 보니까 지금 이렇게 웨이퍼 기준으로 원산지를 바꾸면은 그 퀄컴이나 AMD 그러니까 TSMC가 생산한 반도체는 그 중국에 무관세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본토에서 만든 그 반도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뭐 인텔에서 만든 반도체는 네. 그 중국에 들어오려면 관세를 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팹리스를 사용을 해서 대만이나 이런 데서 가공해서 들어오는 건 안 때리고 네. 미국 내에서 최종 생산이 되면 그건 때리겠다 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25% 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 원산지 규정을 바꿀 겁니다. 진짜 숨 참고 있네요. 누가 먼저 지금 입을 바깥으로 물 바깥으로 빼꼼히 이제 내밀까?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자세히 보면은요 완전히 봉쇄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서로. 그러니까 중국도 미국이 오는 거에 대해서 맞대응 관세를 하지만 넘어서는 거는 절대 하지 않죠. 트럼프도 일단 던져놓고 지금 보는 이런 그래서 숨참기라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거의 파급 효과가 너무 크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는 굉장히 여기 이제 고통을 받으니까 그 우리도 숨을 참아야 되는 건지 이제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금 네. 감세가 9월 어차피 재정 적자를 해소하려고 하는데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고 일자리 창출에 맞추고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이 과정에서 트럼프의 생각대로 이기 행정부의 생각대로 안 갈 경우에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개연성이 또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런데 뭐 다른 분들은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트럼프를 너무 과다 평가하기 전에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도 3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그러면은 위협을 하지 않고 실제로 관세를 부과한 다음에 그냥 뺐다가 강화했다가 하니까 지금 다른 나라 기업들도 물론이지만은 미국 내 기업들이 지금 뭐 투자나 고용 계획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본다면 필요 없이 피해를 더 키우고 있다는 거고 그만큼 그 미국 내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의 여파지만은 지금 그 미국 국채 그 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화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그 미국 달러가 약화되는 거 본다면 어떤 사람들은 뭐 요게 그 트럼프의 계획에 따라서 그렇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요게 가장 단순한 해석은 지금 미국에서 투자가 다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미국 국채가 만약 무너진다면은 요거는 뭐 전 세계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에도 엄청난 그 파장을 가지고 오는 거죠. 뭐 모기지 같은 것들이 다 여기에 지금 그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예산안을 말씀드렸는데 뭐 나중에 최종 어떻게 나갈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아까 그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이 예산안을 반대한 이유는 그 재정 적자를 크게 키워요. 만약 그 재정 적자가 크게 키워지는데 관세 정책이 좀 이상하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또 국채가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요거는 또 역시 상당히 위험한 상태가 될 수가 있고 미국 국채 또 그 신용 평가서가 다시 또 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트럼프가 어떤 뭐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뭐 자기 머릿속에는 어떤 뭐 가는 방향은 표시돼 있겠지만은 네. 요것을 실제로 그 이행하는 방법들은 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뭐 군사식으로 얘기한다면 스트래티지는 자기 머릿속에 있는데 네. 택틱하고 로지스틱은 완전히 지금 실수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중국이 한 발 더 나갔습니다. 히토류 수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일종의 그 단계별로 봤었을 때 히토류가 중국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라고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건 중국도 결국 강대강으로 한 발 더 들어가는구나.
그렇죠. 자기네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이제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히토류 카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1기, 2기 때도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특히 사실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서는 거의 같은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일방적으로 혼자 몰아놓고 때리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사실 바이든 행정부도 4가지 전략 산업은 미국이 찾아와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반도체고, 두 번째가 히토류고, 그다음에 자동차, 배터리, 그다음에 바이오 산업입니다. 이거는 갖고 와야 된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 원래 그 의약품 기본 물질은 중국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기다 목매달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중국은 적어도 미국에서 얘기한 4가지에 대해서 카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반도체는 지금 우리가 중국도 반도체 독립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 그다음에 쓸 수 있는 게 히토류 카드인데 네. 히토류를 수출을 금지한 게 아니고 허가로 가겠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그 이제 시차를 조절한다거나 우리 한알령처럼 뭐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네. 이게 첨단 산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히토류 17가지 원소를 갖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2나라밖에 없답니다. 하나가 중국이고 하나가 몽골인데 네. 물론 이제 요번에 7가지 히토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히토류는 원래 미국에서 옛날에 제일 많이 했었죠. 이게 첨단 과학 기술이 다른 데가 발전 안 됐을 때는 그게 필요가 없었다가 네. 이제 그게 워낙 공해 산업이고, 히토류라는 거는 원소거든요. 그럼 원소를 재련을 해서 금속으로 만드는데 엄청난 공해 유발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중국이 맡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의존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가 그거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그러느냐라고 얘기하지만 네. 실제로 지금 당장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를 지렛대 삼는 겁니다. 히토류를. 실제로 2010년에 일본과 그 중국 간의 센가쿠 열도 사태가 생겼을 때도 준법 수출을 했어요. 히토류를.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첨단 과학기술 제품에 그 소위 그 원료들이 부족해서 그 당시에 많은 일본 기업들이 지금 정부 뭐 하는 거냐, 이거 좀 교섭을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했었지만 중국이 버틴 거죠. 버텼는데 그 결과는 사실 중국 내부에서 밖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참혹했습니다. 왜냐하면 히토류 광산이 거의 수출을 안 하면 쓸 데가 없는 거거든요. 네. 중국 내부에서 그 당시에 그 어떤 과학기술 수준이나 이걸로 봐서는 그래서 오히려 피해를 많이 받고, 그래서 사실은 최근 몇 년 코로나 직전인데요. 이때 이제 이거를 통합 관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중국 정부가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은 중국이 히토류 광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유 기업을 탄생시킨 거죠. 아주 네. 쉽게 얘기하면. 그러나 이거는 옵션이다. 실제로 이걸 했을 때 돌아올 파급 효과나 이런 거를 중국이 계산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게 마찬가지로 국채를 팔 거다 그러는데 그 갖고 있는 게 훨씬 레버리지가 좋은 거지, 그걸 팔아서 예를 들어서 중국의 달러 자산도 감소가 되는 건데 그거를 섣불리 그렇게 쓰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트럼프의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방향성은 있지만 그 어떤 시행 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지켜보기, 지구전 뭐 이런 쪽으로 끌고 가는 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백악관에서도 우려한다. 중국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해서 말이죠. 이런 입장 내놨습니다. 그 세계 통상 역사를 보면요, 이렇게 수출 통제 같은 걸 하잖아요. 네. 그럼 대체지가 나옵니다. 중국이 계속 이렇게 히토류 하면 뭐 그것 때문에 미국은 계속 자금률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린랜드를 취득하겠다, 우크라이나하고 항무협정 맺겠다 이런 것도 다 그거 일환이고 내부에서도 지금 많이 생산을 하려고 하거든요. 70년대 초에 미국이 콩의 경작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수출 통제를 했어요. 그때 콩을 제일 많이 수입하는 국가가 일본입니다. 70년대. 일본이 미국에서 호소를 미국은 콩을 말이나 속아 먹지만 우리는
인간이 먹는 거다. 그러니까 수출 통제를 풀어라. 그런데 미국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대체지를 찾아 나서서 브라질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브라질이 미국과 같은 규모의 지금 콩을 생산을 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제재를 하니까 중국이 미국산 콩 수입을 금지시키고 브라질에서 다 가져오거든요. 결국 제재를 하면요, 그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하는 거는 단기간은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못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국채 관련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국채를 대체할 안전자산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 영향은 단기간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그때 극으로 지금 부딪히지만 결국 합의를 하려고 할 겁니다. 합의를. 서로 이렇게 그런데- 끝까지 가는 건 서로 안 좋다는 건 알고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중국은 지금 미국만 싸우고 있어요. 미국은 지금 전 세계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체 그 소스들이 나올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게 맞긴 한데 이거를 다 한꺼번에 단기간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뭐 경공업 같은 것은 뭐 1년, 2년 내에 되겠죠. 그렇지만은 중공업, 히토류 개발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그냥 3, 4년 내에 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갈 거냐. 그게 첫째 문제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국민들이 뭐 한두 분야에 있어서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래도 그냥 나라를 튼튼하기 위해서 네. 뭐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분야에서 이런 문제를 맞게 되면은 그러면은 또 그냥 어떻게 생각이 바뀔지 모르는 상태죠. 특히 물가가 많이 올라간다면은. 그래가지고선 좀 아까 얘기했지만은 트럼프가 전략을 좀 잘못 세우지 않았나 그런 의심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문제는 많은 지적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미중 간의 갈등에서 세계는 누구 편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중국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세계 경제의 기본적인 문제는 중국의 과잉 생산이에요. 이 과잉 생산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동남아 삼국을 방문하지만 보십시오. 베트남, 말레이시아는 중국하고 해서 미국에 대항하겠다는 모습을 절대로 안 보이려고 할 겁니다. 캄보디아는 전통적으로 중국하고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다르지만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로서는 미국이 더 중요한 파트너예요. 그래서 협의는 하겠지만 관세 문제에서 미국과의 같이 대응한다 그건 아니고 두 번째 그 두 나라의 목적 중에 하나는 중국의 값싼 상품이 자기네들한테로 유입되는 거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을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과 트럼프의 가장 큰 차이는 바이든은 중국 견제를 할 때 파트너와 동맹국을 같이 함께 하겠다 그러고 트럼프는 동맹국이 파트너가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그게 차이는 있지만 다른 나라 EU가 지금 중국하고 협의를 한다고 그러지만 EU도 더 걱정하는 거는 중국의 상품이 EU로 유입되는 거를 더 걱정합니다. 근데 이 싸움의 포인트는 명분 싸움에서 미국이 그런 점을 전면에 내세우고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욕심쟁이, 이기주의, 자국 우선주의로만 점철된 이 트럼프의 또 이 성격과도 결합이 돼서 더 막 그런 면이 부각되고 이런 틈을 지금 중국이 마치 세계 자유무역주의의 수호자인 것처럼 지금 들고 나와서 이런 식의 여론몰이를 하니까 양상이 구도 자체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강 교수님. 예, 맞습니다.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중국의 이 성장 방식 이런 자체가 실질적인 우리가 보통 보편 가치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시스템인 거는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국이 과도한 보조금을 주고 훔친 기술, 해킹한 기술 거기에 불법적인 방법, 그러니까 비공정 무역 관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제 무역 질서도 깨트렸고 미국의 일자리를 뺏어갔고 뭐 이제 이런 스토리가 형성이 되는 거고 거기서 번 돈으로 미국에 도전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걸 도전자의 반열에서 떨어뜨려야겠다.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미국의 생각인데 중국은 지금 사실은 계속해서 멋있는 말만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둘 다 하면 승자가 없다. 트럼프 이렇게 하는데 세계 각국은
저 봐라, 우리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은요, 중국이 그 전에 했던 다양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 면제되는 분위기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자꾸 미국은 트럼프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마치 그렇게 비치는 것처럼 되는 거죠. 네. 중국은 아주 점잖게 이거를 대응하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본질을 사실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지금 동남아 같은 데는 이제 중국의 값싼 물건이 들어오는 걸 걱정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막아버리면요, 고급 제품도 한국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것도 지금은 뭐 알파3 싼 거 3,000불짜리 들어와 있지만 중국에도 1억 얼마짜리 센 거 많습니다. 네. 그런 거 들어오면 자기네들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제품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방어해야 되느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시장경제 국가인데 무턱대고 안 된다고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거를 한국 제품 사쓰라고 소위 뭐 애국심에 호소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지금 이런 상호관세가 협상용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되지만 이거를 전 세계에다 다 때려버리면 예를 들어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서 그 중국에 있는데 다 다른 데로 가라라고 하는데 저쪽으로 가려고 해도 저기도 50%인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약간 패착이 있었던 거예요. 먼저 논의를 하고 했으면 되는데 때려버리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 있는 많은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조차도 아무리 조판을 튕겨봐도 갈 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냥 중국에 있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야? 혹시 이렇게 되면 중국이 우리한테 좀 더 미국과 그 네. 관세 전쟁을 하면서도 우대해 줄 수 있지 않겠어? 이런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그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싶습니다. 저희가 미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사실 우리나라 얘기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도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지금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한 뭐 일본, 호주, 소위 미국의 우방국들과 먼저 협상을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운을 띄운 게 먼저 협상하는 게 유리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베센트 장관의 이런 발언.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블룸버그에서 단독 인터뷰하는 걸 봤을 때 베센트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건 사실 아닙니다. 사실 아닙니까? 처음 나오면 더 맞죠. 두 번째 가는 게, 세 번째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협상에서는 우리가 지금 그 트럼프 일기 때 철강 관세 네. 관련해서 쿼터를 제일 먼저 합의를 했거든요. 예. 그때 그 전년도 수출량의 70%로 합의했어요. 그 한 달 후에 한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는 100%로 합의했어요. 아니 이런 그게 일국의 항상- 재무장관이 아니 그런 그러니까 그 제가 그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뭐 거의 그 호객행위더라고요. 호객행위고 일단은 보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일단 미국이 일본하고 먼저 할 겁니다. 일본은 1기 트럼프 행정부하고 통상협정을 2개를 맺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요. 일본은 미국한테 요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미국 요구를 그대로 다 수용했습니다. 이번에는 근데 달라요. 일본이 굉장히 반발하고 뭐 야당에서는 보복관세 인하인데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보복관세 운운하는 건 처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지금 이번에는 굉장히 데스퍼레이트하거든요. 이게 자동차를 관련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협상을 계속 해야 되겠죠. 협상을 네네. 계속 해야 되겠지만 일단 일본과 미국 간의 협상 결과를 보는 게 좋을 거고 또 베트남이 굉장히 데스퍼레이트합니다. 46%를 맞았기 때문에 베트남은 제1기 트럼프 통상정책의 가장 큰 수혜국이에요. 6년 동안 대미 수출 흑자가 6년 만에 3배가 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어떤 요구도 다 수용할 준비가 베트남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일본 하고 나면 뭐 한두 달 차이가 있더라도 그때 한국이 하는 게 저는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생각이 다 어떠신지? 아니 저는 동의하고요. 오히려 좀 더 약할 뭐 다른 방향일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전략은 언제든지 이렇게 뭐 이게 소위 그 매드맨 전략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 한국의 반응은 뭐 이번에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협상에서도 할 때 빨리 빅딜을 만들자.
그런데 상당히 많은 경우는 빅딜을 먼저 만들면 배딜이 됩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경우에는 또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빨리 딜을 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 줄 거 굉장히 많이 줬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다음에 트럼프가 우리 그럼 반도체 관세 때릴 거다. 또 뭐 줄래?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고 트럼프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뭐 지금 번복한 국제협정도 지금 하나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빅딜은 완전히 포기하고 그냥 한 건 한 건씩 그냥 협상할 때마다 우리가 조금 주고 그쪽에서 약속 안 지키면은 그걸 철회하거나 뭐 보복도 우리도 좀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한꺼번에 다 주고 요게 끝이다 생각하면은 트럼프 아래서는 이건 완전히 잘못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협상이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그 한꺼번에 다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난 거는 저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2달 안에 6월 3일에 새 리더십을 또 만들어야 되고 오히려 이런 협상을 하면서 도망갈 구멍이 조금 더 있다. 네. 충분히 논의하고 사안별로 가보자라고 하는 거는 역설 같지만 오히려 조금 더 이 협상에서 시간을 벌 수 있는 결정을 하고 싶지만 이게 지금 곧 새로운 리더십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올 거고 물론 국가가 대 국가의 약속이니까 우리가 최대한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가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 끌기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걸 할 필요가 있고 사실은 이 상호 관세 내용도 보면 이게 단순히 무역 통상에 관한 것뿐만 아니고 심지어 부가세 이런 것까지 건드리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방위비, 주둔군 뭐 방위비죠. 그 협상 분담금 네. 이런 것도 다 연계시킬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대목에서 그런 것까지 얘기하기는 굉장히 우리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조금 말씀하신 대로 좀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가는 이런 전략을 펼치는 게 로키로 대응하는 것이 훨씬 더 좀 낫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은 듭니다. 뭐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해서 적어도 한국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건 오케이인데 거기에 대해서 쉽게 막 이렇게 끌려갈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아니 오히려 우리 만만하게 보기 때문에 우선 대상으로 한다고 하기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요. 네. 제가 제 생각으로는 지금 뭐 그 산업부 장관님이나 저 통상교섭 본부장님이나 이걸 다 알고선 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정치 세력이죠. 정치 세력은 아까 얘기했지만 언제든지 빨리 빅딜을 해가지고선 끝내자. 그거를 계속 뭐 요구하니까요. 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미국과의 이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뭐 그거는 뭐 아주 상징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방미를 추진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겠다. 관세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트럼프와 직접 소통도 하겠다. 전반적인 이제 그 발언의 뉘앙스를 보면 좀 속도를 내겠다라는 걸로 해석이 돼요. 이건 아까 대사님 말씀과는 조금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저희가 지금 정치적으로 좀 애매한 시기여서 6월에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정부가 또 바뀌지 않습니까? 2달 정도 있다가 정부가 바뀌는데 그 안에까지 협상을 끝내는 게 맞는 것인지 그럼 새 정부가 들어서서는 타결된 협상안을 들고서는 새 정부를 맞이해야 되는데 시간상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전략은 어떤 게 맞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 관세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자신이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설득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거는 뭐 밑에서 작업은 하겠지만 네. 트럼프한테 보고해서 트럼프가 이거 된다라고 할 때 타결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트럼프가 직접 언급한 사항들 그거를 저희가 해결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트럼프가 직접 이야기한 거 알래스카 LNG 개발이죠. 네. 그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분석이 우리가 있어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조선입니다. 조선 산업에 대해서 그건 조선 산업은 한국과 미국이 협력을 할 수 있겠지만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의 조선 해양 산업과 관련된 행정명령을 보면요. 네.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면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하고 협의해서 그거는 이제 뭐냐면 중국 조선소가 만든 선박과 중국 해안 회사에 대해서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 입항료를 매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유사한 조치를 동맹국가 파트너 국가들이 할 수 있도록 협상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거 우리 정부 하기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 관세 비관세인데 뭐 NT 보고서에 나온 큰 모형은 없지만 농산물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농산물은 항상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런 세 가지 사항 거기다가 이제 강 교수님 말씀하신 방위비 이런 게 겹쳐지면 쉽지 않은 협상일 겁니다. 그래도 시작을 하긴 해야 되겠죠. 하나만 짚고 이거 넘어갈게요. 저희가 이제 관세 협상과 관련된 이야기는 앞으로 또 날을 잡아서 이야기되겠는데 민간 국가 지정이 논란이 있었잖아요. 결국에는 그대로 지정이 되는 거가 대사님. 이거 민간 국가 해제하겠다고 정부가 좀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안 됐네요, 결국. 근데 저는 이 문제는 정책적인 사항이기보다는 테크니컬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테크니컬한 이슈는 미국이 제기한 기술적인 사항을 해결 방안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지 이게 정책적인 사항으로 볼 사항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양국 간 계속 협의를 통해서 미국이 제기한 문제를 해소하면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전히 그러니까 해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지켜보면 된다. 예, 이거는 기술적인 사항입니다. 정책적인 사항이에요. 그 민간 국가는 사실 그 전에도 우리가 그 지정이 된 적이 있었어요. 있었죠. 네, 있었죠. 사실 대만, 이스라엘 같은 그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저도 이제 그런 칼럼을 하나 쓴 적이 있는데 이게 미국 에너지부에서 한 거고 그거 사실은 미국 전체의 어떤 그 공감대를 갖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도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저게 지금 예를 들면 원자력 그 연구라든가 협력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앞으로 그 파괴 효과가 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우리의 우려를 얘기하면서 이거를 좀 풀어가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그런 어떤 흐름을 잡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네. 깔끔하게 민간국가 해제해줄게 이러기에는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첫째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관료주의를 보면은 다음 보고서 나올 때 풀리지 그 사이에 풀릴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그 효율성위원회가 너무나 많은 공무원들을 잘랐기 때문에 지금 네. 에너지부에서 이걸 담당할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되게 현실적인 중. 다음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그건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공직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는 비슷하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자, 미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우방국들과의 협상에 먼저 임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중국과의 장기전에 대비하는 것으로도 읽혀지죠. 자, 그렇다면 마음이 급한 쪽은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